맛있게, 간편하게, 달콤하게 즐긴다. 국민간식 산사의 설마.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에 돌리기만 하면 바로 구운 군고구 맛 그대로. 쿨해서 맛있고 핫해서 더 맛있는 설마. 식이섬유가 풍부해 맛과 영양 가득한 꿀고구마 설마. 사계절 언제 어디서나 군고구마를 즐긴다. 맛있는 시간 건강 디저트 산사의 설마. 오랜 세월만큼 두터워지고 단단해진 소나무들이 휘늘어진 풍경. 나무 중 매양 으뜸으로 치는 게 소나무다. 사명대사는 소나무를 초목의 군자라 하였는데 서리와 눈이 내려도 시들거나 썩지 않는 모습이 군자와 닮았다는 것. 오래된 소나무와 닮은 사찰이 바로 안동의 봉정사다. 늙어 쇠락하기는커녕 웅숭 깊은 격조를 뽐내는 아름다운 전각들. 풍상을 겪으면 겪을수록 환한 진면목이 드러나는 봉정사를 찾아 지금 천년의 여행을 떠나본다. 경상북도 중북부에 위치한 안동시. 유교의 고장으로 유명한 이곳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가장 한국적인 풍경을 보고 싶다 하여 찾은 곳 또한 이곳 안동에 위치해 있다. 바로 천등산 봉정사다. 봉정사가 품은 세월의 깊이는 일주문에서 느낄 수 있는데 오랜 침묵과 풍화로 인해 해탈한 모습에는 형언하기 어려운 깊이가 서려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을 품은 봉정사의 또 다른 수식어는 이곳의 가치를 대변해주며 가장 한국적인 풍경을 담고 있어 2018년 한국의 산사 7곳 중 한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절을 지어야 하기 위해서 종이학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학이 봉황이 되어서 앉았는데 앉은 자리에 가서 보니까 절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의상스님의 하명을 받아서 봉쇄봉자에 머물정자에서 봉정사라는 이름으로 절을 창건하게 된 것이죠. 봉정사에 가면 아늑하고 정감 넘치는 시골 외가나 고향집 느낌이 든다. 만세루에 오르는 계단길이 너무나 소박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문턱이 낮아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문지방을 넘으면 비로소 소담한 수련의 장소, 친근하고 편안한 마음이 들게 하는 봉정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산지 중정형 구조의 봉정사는 마당을 중심으로 건물들이 세워져 있다. 만세루를 지나면 바로 정면으로 대웅전을 만날 수 있다. 국보 제311호인 봉정사 대웅전에는 조선 전기의 건축 양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건실하고 힘찬 짜임새가 세월이 지나도 여전하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건물과 장소와의 조화. 경사진 산지면에 이렇게 터를 잡다 보니까 대웅전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축대가 이렇게 쌓여 있죠. 기단이 이렇게 높낮이가. 그래서 저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그 기단 한 단 한 단 한 단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불국토로 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공간을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전통적인 어떤 건축의 모습을 담고 있고요. 서양에서의 마당은 정원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동양에서는 그보다 크다. 활동이나 생활의 기능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
누군가는 저런 걸 이제 우리 전통 건축을 얘기를 할 때 여백의 미학이라고 하지만 저거는 4월 초파일 날 행사를 위해서 정갈하게 갈고 닦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그러니까 4월 초파일 날이 큰 중요한 행사잖아요. 그러면 대중들이 오면 대웅전 안에 저 마루에 다 못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면 좀 바깥으로 나와서 그리고 텐마루도 설치하고 그리고 더는 이 마루까지 앉으셔서 경사져 있기 때문에 저 안에 있는 부처님의 얼굴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미하다라는 것 어떤 신비감을 더 강조하는. 그래서 이 내외부 공간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건물을 지을 때 건물과 주변의 공간도 함께 중요하게 인식해왔다. 그만큼 조화를 중시했는데 마당에 별다른 치장을 하지 않은 데에는 이를 생활하는 공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간의 확장성은 앞서 본 대웅전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옥에서나 볼 수 있는 툇마루를 이곳 대웅전에 오면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사찰은 여기가 기단으로 그냥 지금 서 있는 바닥처럼 흙으로 해서 마감을 끝내버려요. 근데 그보다는 이 안을 있는 대중들이 못 앉으시는 분들을 역까지 바깥까지 이게 이제 마루라고 하는 구성 방법을 놓은 거죠. 이 마루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만의 독특한 어떤 모습이고 고려 시대는 이 마루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갖고 있는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 하나의 시작점에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더 대중들이 더 많이 오면 마당까지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여기에 돗자리를 깔고 다 앉으세요. 연등 행사를 하고 할 때 그런 공간으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 안과 바깥의 중간쯤 되는 공간, 마루. 마루는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대웅전의 왼편으로는 우리나라 목조 건축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인 극락전이 위치해 있다. 안타깝게도 봉정사에 대한 창건 이후 뚜렷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데, 다만 참선 도량으로 이름을 떨쳤을 때에는 부속 암자가 9개나 있었다고 한다. 세월이 지나 옛 모습이 많이 사라졌지만 국보 제15호 봉정사 극락전은 그대로 제 모습을 지키고 있다. 극락전의 진면모는 1972년 해체 보수공사 때 밝혀졌다. 당시 발견한 상량문에서는 고려 공민왕 12년인 1363년 극락전에 옥계부를 중수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에 따르면 그보다 더 오래전 이미 건물이 조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겉으로 딱 봐도 이렇게 보면 창문 형태가 달라요. 그냥 양쪽 측면에 저렇게 이게 광창이라고 하는 살대로 고정형으로, 그리고 한지가 발려지지 않고 그냥 바람이 바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근데 내부로 들어가면 내부 안 바닥 구조가 달라져요. 좌우측으로 이렇게 보면 전돌이 이렇게 네모진 한 27cm 정도 되는 전돌, 까만 회색 톤의 전돌이 이렇게 쭉 깔려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을 벗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을 신고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신을 신고 들어간다는 건 좌식이 아니라 서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깔리는 모습이잖아요. 극락전의 밖도 그러하지만 내부 또한 이곳만의 특징이 있다. 연등 천장이라고도 불리는 천장 구조는 세밀하고 섬세한 당시의 건축 기법을 엿볼 수 있는 지점. 이는 통일신라 시대의 벽화 등을 통해 확인했던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다. 구성이 매우 간결하면서도 섬세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봉정사 극락전. 그렇다면 세월을 뛰어넘어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대웅전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봉정사 대웅전은 건축 양식은 물론 내부 단청에서 조선 초기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내부 우물반자에 그려진 용, 금박으로 정교하고 도드라지게 그려진 연화 당초문 등은
조선전기 단청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목. 더욱이 화려한 채색은 대웅전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 가치는 바로 천정에 있는 그 채색 방법인데요. 그 채색이 바로 고려 때 그 채색 방법입니다. 고려 때 채색 방법은 동물의 기름을 뽑고 그 다음에 자연 꽃에 그 색깔을 그대로 색감을 버물러서 넣어서 채색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고려 때 방식이 바로 우리 대웅전의 그 천정의 채색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그때 고려 때 방식의 그 채색이 현재까지 하나 변하지 않고 잘 보존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국보로 승격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곳곳에 그려진 용. 천장에 크게 그려진 용의 모습뿐만 아니라 대들보의 그림으로 또는 조각으로 새겨진 용의 수가 무려 9마리나 되는데, 이는 신성함을 상징하는 한편 이곳 대웅전을 화마로부터 지키겠다는 굳센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간시엄보살님이 보좌하는 곳이 용왕이기 때문에 용들이 바로 수신으로서 이 도량을 지키고 중생들의 이익과 안녕과 건강을 기원해주는 그런 지혜를 방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봉정사는 기록에 의하면은 하재로 봉정사가 전소되었다는 기록은 없고, 다만 세월이 가서 낡아서 새로 고쳤다 하는 기록만 있는 것을 보면은 저 봉정사 대웅전에 용이 굉장히 수신으로서 영험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당의 갈라진 틈 사이에 시간의 불가해한 손길이 아른거린다. 시간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다. 무수한 빗금으로 터진 흔적 속에서 우리는 시간의 족적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초기의 건축 양식까지 한눈에 만날 수 있는 봉정사. 이번에는 조선 숙종 6년인 1680년 건립된 만세로를 살펴보자. 앞면에서 보면 2층이나 경사진 지형을 이용해 뒷면은 단층으로 처리된 만세로는 봉정사의 입구에 해당하는 누문이다. 17세기 후반에 건실하면서도 당당한 건축 수법이 잘 나타나 있는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열린 공간이라는 점. 좀 더 자연과 벗하면서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러한 장소로서 가장 적합한 공간이 루였던 거죠. 이런 더운 여름날은 저의 루에 앉아서 서로 간에 의견을 내기도 하고 교류하고. 근데 닫혀 있는 곳보다는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서 자연을 보고 서로를 얘기하고 이야기할 때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루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기능이죠.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로 아래층 가운데 칸에 출입문을 두었으며 따로 문이 달려있지 않은 모양. 저 루의 기둥에 이렇게 문을 안 만드는 경우와 문을 만드는 경우 둘로 나눠져요. 문을 만드는 집은 좀 더 이렇게 폐쇄적인, 나는 언제든지 이렇게 탁 닫고 요 마당에서 우리끼리 뭐 할 거야, 그런 개념이 있다라면 좀 더 열어져 있다라는 건 항상 뭔가를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백의 미학이 저거예요.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채우는 방법이 다르고, 아까 저기 시간에 따라서 채워지는 내용이 또 달라. 굉장히 수만 가지 내용들이 여기에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 비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얹히는 순간 채워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단순히 건물만 있었다면 이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란 어려웠을 터. 공간과의 조화, 이곳을 찾는 사람 간의 조화가 어울려 독특한 풍경과 정취를 만들었을 것이다. 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이 둬야 될 땅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무엇을 내가
내 마음속, 내 집 속에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오려서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차경이라는 거죠. 근데 차경이 꼭 경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건물도 그걸 갖다 차경이 아니라 그걸 자경이라고 해요. 스스로 또 다르게 경치가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오늘날 건축에서 저희는 얘기할 때 경관이라고 해요. 이 겉으로 보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 들어가 보면 그 프레임을 통해서 보면 좀 더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그 프레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건물 주변에 떨어져 있는 것보다도 그 프레임을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곳 봉정사의 매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큰 돌과 작은 돌을 잘 끼워 맞춘 길고 높은 계단. 이곳을 오르면 우리는 영산함을 만날 수 있다. 작아서 안온하고 고요해서 그윽한 암자. 봉정사와 이마를 맞댄 영산함은 초목들이 뿜어내는 생명의 기운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만세루를 통해 들어온 봉정사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라면 이곳 영산함은 자연 속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공간이다. 우리 선조들은 음악에서는 음과 음 사이, 회화에서는 여백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다. 마찬가지로 전통 건축에서는 건물 자체가 아닌 방과 방 사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는 단일 건물보다 집합으로서의 건축적 조화를 우선으로 여긴 공동체 문화와도 연관이 깊다. 영산함은 특히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6채의 크고 작은 건물들이 마당을 중심으로 미음자형으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 소담한 공간 안에는 아담한 화단과 자연석 계단, 바위에 자리 잡은 반송과 배롱나무 등이 어우러져 각별한 정겨움과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한국 건축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정원 또는 원림 건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조경하고 원림하고 좀 차이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요즘은 원림이라고 그래요. 건물과 이러한 자연적인 조경적 요소들, 식물이라든가 나무, 돌이 하나가 어우러지는. 그랬을 때 완성된 공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무 하나 이렇게 하는 것만은 이제 조경인 요소라고 하지만, 근데 여기의 특징은 마당이 이렇게 건물이 사방으로 이렇게 있는데 마당을 중심으로 있는데 마당이 하나의 마당으로 평지로 돼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그 땅의 변화를 거진 안 주고 그냥 건물을 놓은 거야. 이렇게 자기가 의도하는 자리만 닫고 기단을 자리를 닫고 나머지는 그냥 동선의 흐름대로 이렇게 끝까지 흘러가게끔 두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한쪽 귀퉁에 큼지막한 바위가 있고 거기서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무 하나가 이렇게 자라서 소나무가 이렇게 그게 이제 오랜 시간에 축적돼서 지금처럼 이게 또 다른 신비감을 주잖아요. 법당만이 도량은 아닐 터. 삼라만상이 화엄경이니 나무도 숲도 모두가 경전이다. 곰삭은 둥치에 새 가지들 돋아 길길이 차오르는 고목을 보면 우리는 살아있는 버음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매력은 세월이 지나면 더욱 깊어진다. 그러니까 문화유산으로서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어떤 조건 중에 하나가 그냥 박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살아있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역사문화 공간. 그게 우리의 자산이잖아요. 그게 후손들한테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자산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건 복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 잘 가꿔서 후손들한테 잘 남겨주는 게 우리의 현재 책무인 것 같습니다. 무의 행으로 세상을 건넌 경허 대선사는 호련히 생각하니 몽중이라는 말을 남겼다. 집착도 욕망도 풍경도 법당도 헛꿈 아닌 게 없더라는 얘기다. 이곳 봉정사에 오면
우리는 집착과 욕망, 번뇌는 결국 잊혀질 몽중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된다. 그리고 결국 깨달음은 마음속 깊이 스스로가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을 품고 있는 사찰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천등산 봉정사. 살아있는 수행의 도량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봉정사의 가치는 보다 나은 미래로 우리를 안내할 것이다.